이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하면 이제 통신 제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그 통신 내용을 볼 수 있는 제한 조치인데 이런 통신 제한 조치는 유선 그 와이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41.8% 유선이 기존에는 제일 많았는데 이제 점차 많아져서 2016년 기준으로는 인터넷이 58.2%로 일반 유선 감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같은 통신 제한 조치, 통신 내용을 볼 수 있는 통신 제한 조치의 요청기관별 분류를 보면은 검찰, 경찰은 상당히 작죠. 근데 국정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제 군기관에서 아주 일부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감청, 인터넷 감청은 지금 정보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근데 정보기관의 그 감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접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감청이 이루어지고 감청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자료를 일단 다 줘서 그래도 문제 자체는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보기관 NIS가 95.2%를 요청해서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은 통신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통신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는 감시 제도인데요. 이제 이런 통신 사실 확인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제 합법적인 수사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검찰, 경찰의 수치가 굉장히 높죠. 오히려 이제 이 통신 사실 확인 감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NIS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통신 제한 조치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통신 사실 확인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포괄적인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연관 변화 추이는 다행히도 통신 사실 확인 변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다시 보시면은 이 통신 사실 확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검경의 수사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뭐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 그 사례에 대한 뭐 포괄적인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아마 의식해서 검경이 통신사실 확인 감시 자체를 좀 덜 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2016년에 150만 건 이상이 지금 통신 사실 확인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 자료 제공은 어떤 불법 소지가 있는 사람의 그 계정의 그 통신 사실, 그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는지 로그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언제 어디서 그런 로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감시 제도인데 이것 역시 이제 검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전반적인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수준이 제가 지금 높다고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진짜 높은 거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기업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감시 레벨로는 비교를 하기가 아직 힘듭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대만하고 홍콩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만 자료를 가져와봤습니다. 홍콩은 이런 좀 포괄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감시 포괄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대만 자료를 가져왔는데 대만의 2012년, 2014년 감시 수치를 보시면은 이게 토탈이에요. 다른 이제 비슷한 한국과 같은 비슷한 자료들이 토탈인데 보시면 다 합쳐서 한 5천 건이 안 됩니다. 한국은 아까 보시면 지금 한 그 방식, 통신 자료 제공만 30만 건이고 그런 식이죠. 통신 사실 확인도 이제 10만 건, 55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통신 제한 조치만 수천 건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약간 100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대만에 비하면. 그래서 뭐 감시 당한 것, 저도 이제 한국에 살기 때문에 제 개인정보 다 털린 거 알고 제 은행정보 다 털린 거 알고는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되는 그 행위를 다 감시 당한다는 것은 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이 감시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접근하기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열은 감시는 그 통신 활동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라고 하면 검열은 어떤 정보를 내가 뭐 공유하거나 사용을 할 때 그 정보 자체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검열은 이제 국가기관인 그 준공공기관으로 법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매주 통신소리가 2번씩 모여가지고 정보들을 매주 이제 수십만 건씩 많으면은 매주 이제 수천 건씩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수만 건씩 그리고 연간 이제 수십만 건씩 그리고 연간 수십만 건씩 수백만 건씩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검열 방식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맨 위에 있는 그 토탈 넘버로 델리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방심위 통신소위가 수기 과정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 숫자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테이크다운 리퀘스트라고 하는 시정 요구를 하는 심의를 해서 시정 요구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인터넷 사업자한테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사용자 계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중지를 하거나 아예 영구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시정 요구에 대해서 준수율이 높고 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지만 트위터나 텀블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그 해외 서버에 있는 정보의 경우는 그냥 접속 차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그 수기 숫자가 이제 2016년에 20만 건을 넘어섰고 2017년, 2018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권한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계와 별개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하는 정보를 꼭 그 웹사이트 어딘가에 이제 게시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제대로 이제 적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그 정보를 이제 어떻게 할지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하는 표기를 하라고 권고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보에 대한 다른 시정 요구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 요구 유형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그 주로 3가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외한 3가지 삭제, 정보 삭제, 계정 중지 그리고 접속 차단 이 3가지 중에 접속 차단이 제일 많습니다. 뒤에 이제 그 문제 정보의 위치에서도 보시겠지만 해외 서버에 기반한 그런 불법적 혹은 유해 정보 유통이 많기 때문에 그 해외 서버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는 접속 차단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 차단이 가장 많습니다. 이 시정 요구의 연간 변화 추이의 그 상승폭은 이 정도로 가파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4배 증가했고요. 앞으로도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 정도 수치가 한 해 20만 건 정도 인터넷 정보가 삭제된다.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랍니다. 약 한 해 한 100건에서 수백 건 정도가 이렇게 심의가 되고 실제 문제 정보로 이렇게 검열 조치를 당하는 경우는 기백 건에 그치기 때문에 수십 건에서 기백 건에 그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수치를 보면은 깜짝 놀라죠. 근데 또 한국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 정보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해보면 검열 문제에 아주 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오후 세션 중에 그 표현의 자유와 이런 인터넷 정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규제 혐오 표현에 대한 혐오 정보에 대한 규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좀 갈등하는 그 입장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 혐오 이슈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불법 유해 그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는 다른 방식의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일단 검열하고 차단시키고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적인 것은 어떤 불법 소지가 분명한 정보라면 숫자가 많더라도 규제를 해야겠죠.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검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이슈에 대한 검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그런 이슈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유예하고 더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적절한 거버넌스에 의해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런 모호한 기준에 있는 그 정보들이 또 더 많이 수기가 되고 검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민원이 있으면 검열을 하고 보는 거죠. 유해 정보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색 정보인데 이제 유해 정보는 불법 소지는 없는데 불법에 준하는 어떤 사회권익 침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들을 보고 심의위원들이 유해 정보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의결해서 검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나 아니면은 권리침해라고 분류되는 그런 정보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검열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사례보다는 어떤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리뷰 글을 씁니다. 근데 그 리뷰 글에 대해서 권리침해라고 그 업체에서 민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뷰가 나쁠 수도 있는데 리뷰가 나쁘면 권리침해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보고는 그럴만하다 하면은 삭제하거나 개령 중지가 아닌 도속 차단을 시킵니다. 그럴만하다 하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회색 줄은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정보가 검열되고 있고 그 검열된 양이 지금 0.8%에서 2년 동안 벌써 0.5%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검열하는 숫자 자체가 수십만 건이다 보니까 이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시정요구 준수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요구 준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 차단은 누군가 준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해외 서버에 있는 정보의 경우에 국내 서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계정을 중단시키거나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을 이제 인터넷 사업자한테 하면 인터넷 사업자는 일단 거의 100% 다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시정요구가 준수되어서 검열이 되면 나의 정보가 검열되면 이의 신청하고 그 시정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 수나 시정요구 철회 수를 이제 보시면 수치 자체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검열하면 거의 끝나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안별 시정요구는 다양합니다. 근데 도표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런 구분 자체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류를 하는 사무국이 회의에 올릴 때 분류이기도 하고 근데 크게만 보면은 이제 불법 정보라 그래가지고 성매매나 아니면 도박 그리고 이제 불법 의약품 거래 같은 그런 거래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유해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 혐오 발언, 그리고 모독이나 폭력적인 욕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욕이나 욕설 같은 표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지금 구속할 수 없는 정보지만 이제 국민의 사회적인 감정이라든지 이제 정보 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유해 정보로서 검열을 합니다. 근데 그 검열을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집행이 되고 그게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조금만 좀 이상하다, 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검열되고 있는 실정이죠. 인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 이런 정보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도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심위에서 모니터 요원을 데리고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불법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그 해당 전문
그 지식과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뭐 예를 들면 식약처나 뭐 경찰서나 뭐 이런 유관기관에서 다시 또 민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유관기관 민원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뭐 다른 이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그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정확하다, 자유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유관기관적 수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심의위원들도 믿는 편이에요. 그 기준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걸 믿고 그 유관기관과의 오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유관기관의 민원을 접수 그대로 받아서 의결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요청기관을 이제 보면은 식약처가 가장 많고, 그리고 사행성 도박 문제가 크기 때문에 스포츠 토토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요. 마사회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정부 그리고 이제 공기업, 중공기업까지 정부와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이런 민원 그리고 이제 소비자 그리고 이제 민원 대상 시민들에 대한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유관기관들이 약간 경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니터링 기구를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도 따로 이제 그런 모니터링 기구를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민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 분업해서 이제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과 위주로 좀 흐르게 되고, 그래서 민원 개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근데 그 민원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시정 요구로 심의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시정 요구가 해당 없음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시정 요구의 매체별 분류를 보시면은 일단 사이트가 제일 많고요. 블로그 커뮤니티가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때 매년 그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텀블러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매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기는 합니다. 방심위에서는. 그리고 방심위가 아니라 선관위에서도 선거 기간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정보를 임시 조치로 먼저 삭제 검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삭제 명령이 2016년에도 그 전국 서울, 인천 이 레벨에서 선거가 있었을 때 선관위에서 삭제 명령을 내렸는데요. 임시 조치 삭제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것도 4,000건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난해 대선 때 선관위 삭제 명령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러 오해해서 혹은 일부러 약간 오기해서 표현하는 경우, 또 하나는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이렇게 세 가지 그 형태의 정보가 가장 많은데, 이런 정보를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사실로 판별될 수도 있는 비판이나 이런 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상 후보가 문제가 있는 정보다라고 하고 선관위 제도를 하게 되면, 선관위는 일단 추후에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료되는데요. 일단 검열을 하고 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저희 한국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프로젝트는 이 방심위의 심의 과정을 이제 매주 2회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 논평도 이제 내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검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많은 시민들이 저도 이제 알아본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이 아니라 정말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누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위원들끼리만, 사무국이나 위원들끼리만 심의를 할 때의 심의 내용이나 발언 자체도 정말 다르다고 하고요. 한 명이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조심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신소위원들이 자기들이 심의하는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보여줍니다. 1시간짜리 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좀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불법 정보를 심의를 하는데 저거는 얘기하고 있는 불법 정보의 그 기준하는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심의 자체를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에 대한 심의는 URL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네이버, 일베, 그러니까 일베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DC 사이트가 문제였어요. DC를 좀 잠깐 폐쇄해보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심의하러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평소 소신대로 심의를 하는 거죠. 국민의 이제 법감정이나 이제 규제 감정을 대변한다고는 누군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보고 있으면 착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 범위나 권한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인터넷 통신 기술 및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가 기술적인 내용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서버에 그 접속 차단 권고를 내리기 전에 해외 서버에 이런 내용을 올리는 사람을 잡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수사권은 방침에 당연히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의 매회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 보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기관 신고권에 의존합니다. 1시간짜리 회의에서 수천 건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덩어리로 심의를 하는데 그 덩어리로 수백 건씩 들어오는 건을 이제 유사하다고 보고 그냥 심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심의를 하고 불법 정보 심의상 문제가 불법 정보 한 95% 정도를 차지하는데 검열되고 있는 경우에 불법 정보도 법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이제 불법적인 정보를 올린다 누군가 예를 들면 성매매 정보를 올린다 그러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수사와 구속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그 정보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 정보의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뿐인데 아직 이제 불법이라고 판명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수사 중인 정보라거나 그런 아니면 명예훼손 문제로 민사 소송 중이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시정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정 요구를 지금 내리는 것이 현재 지금 좀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포괄적으로 시정 요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인터넷 방송 규제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체적인 규제 이제 법이나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URL 단위로 할 것이냐 원래 이제 모든 정보를 URL 단위로 하는데 BJ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URL에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방송을 하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인신 구속을 해서 계정 단위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사실 수사기관이 다른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형태를 통해서 수사 구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해서 심의 기준을 무리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어제 기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음성만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크일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규제를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뭔가 규제기관의 활동 범위도 늘리고 그리고 규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규범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해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기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뭔가 유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유형들의 소양 문제 저희가 이거 논평도 한번 냈는데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내용들이 좀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위원들이 품평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올리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그리고 이제 음란물이라거나 성매매물 그런 정보를 심의할 때는 여성들이 이런 정보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기도 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성적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논평도 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심의 투명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심위의 핵심 그 심의 내용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심의 소위에서 방송심의라는 방송 소위에서는 기자들도 많이 오고 매회 그래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이 방송이 사과 방송을 하라 아니면 이 광고를 내려야 된다 벌금을 내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반해 통신소위 방청은 거의 저희 연구원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에 제가 이제 혼자 계속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회의의 모니터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나도 이제 좀 인상도 쓰고 계시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그 현장 방청만 해서는 모니터링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녹음이나 촬영 같은 거를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허가에도 소극적이고 허가도 안 해주고 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도 우리는 현장 방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녹음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바깥으로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아주 널리 퍼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의-투명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적습니다만 시정 요구를 받았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정 요구를 받아서 나의 웹사이트라든지 나의 정보가 심각하게 훼손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방심이 이의 신청해서 가서 직접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규정상으로는 모든 심의 전에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견 진술을 들으면 강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들이 좀 군사를 찌푸릴 만한 내용이고 뭔가 잘못했다고 인식되는 그런 인식을 스스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문제가 그런 정보가 진짜 잘못이다, 법적으로 잘못이다, 아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진술하러 오시면은 위원들이 아주 강압적으로 대합니다. 이걸 왜 했습니까? 이걸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취조하듯이 거의 한 30분씩 BJ들의 그 음란방송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인터넷 방송과 이제 BJ 여러 명들이 이제 왔는데 그분들이 의견 진술하러 자기 권리를 실행하러 오신 건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취조하듯이 이제 그런 걸 한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모니터하고 분석해서 한국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로 이제 매년 발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들으시면서 이제 뭔가 알맹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적절한 지금 그런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못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언론에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여성 혐오 발언 그리고 이런 혐오 발언과 이제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카테고리를 규제하고 있는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몰카 동영상 같은 경우 이런 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방심위 통신소위에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매해 20만 건 정도 심의를 하는데 반해서 그런 정보들 예를 들면 개인 몰카 동영상 같은 거 얼마나 잡아서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달 수십 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10건, 20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규제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검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검열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의아하지만 이제 이 검열기관으로 봐서는 이제 성과가 되는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검열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를 하다 보면은 심의 모니터링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중요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도 어렵지만 이런 거버넌스나 이런 고압적 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의 현실적 문제 그런 것들이 다 핑계가 돼서 뭐 시민 의견은 잘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오던 것을 한다 이런 것이 약간 지금의 그 통신소의 검열 경향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감시 문제 같은 경우도 감시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감시가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할 수가 없고 감시 수치 같은 경우를 그 통계 자료로 정부기관에서 내놓고 있긴 하지만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감시된 누군가의 정보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인터넷 사용 기록이 어떤 문제에 이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어떤 인터넷 감시와 검열이 제한적이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민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 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시와 검열 제도가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가지의 갭을 이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가 원래 이제 이 워크샵의 그 기획 취지였는데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제가 발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서 또 그런 그 이슈들을 좀 제기를 해주시면 제가 가져온 다른 자료들과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40분이나 떠들어서 굉장히 지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검열과 감시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활동에도 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고견들 다른 참석자들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어떤 얘기든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네, 선생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통신소위 심의위원이 몇 명이고 임기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보면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성향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법률이든 뭐가 됐든 성향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형평성을 누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건데 그런 식의 또는 아까 여성에 대한 수치심이나 발언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성별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성향에 대한 균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뽑아지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는 걸 모두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돼 있는지라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걸 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실제로 감시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경찰이 됐던 뭐 국정원이 됐던 자기네들의 고유 권한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통신 사업자나 그다음에 포탈이나가 그거를 정지시키고 하는 거는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주리스딕션이 조금 전 헷갈려요. 그러니까 유해 정보 중에서 명백하게 불법인 부분들은 수사와 사법권을 가진 데서도 그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그거는 소위 말하는 정지가 아니라 그거는 뭐 인신 구속을 하든가 뭐 거기에 관련된 그다음 조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주리스딕션하고 어떤 수석 그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란물 중에서도 차일드 포노그래피 같은 경우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라면 그게 올려가서 심의받을 대상 자체도 아니고 그건 그냥 범죄로 들어가는 부분들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선에서 구분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냥 클래리파이 해주셨으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에
범위와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불법 정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찰포르노그래피를 누군가가 업로드했다. 그럼 그 업로드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제 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형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와 어떤 법적 판결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불법 요소가 있으면은 이제 수사되고 이제 수사 진행이 되겠죠. 수사가 진행이 되는 중에라도 이제 그런 정보를 누군가가 접속해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 수사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민원을 제기해서 이 그 수사기관과 별도로 그 정보에 대한 접속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만, 정보 접근권만 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정 요구도 법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이런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려달라라고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이지, 권고를 할 수 있는 방식이지, 사업자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자 강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 행위에 대한 수사와 이제 법적 판결이 일어나면은 이제 법원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고, 사실 이제 권한이 아주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권고를 하지만 그 권고를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는 그런 권고를 받아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뭐 다른 자율 규제라든지 뭐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자율 규제도 당연히 지금 다 할 수가 있거든요. 플랫폼별로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런 자율 규제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수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시정 요구가 굉장히 많은 현 상태로 봐서는 이제 공공기관, 국가가 어떤 국가의 공공 권력으로 이런 검열 행위를 하고 그 검열 행위를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런 그 정보 접근권이 정보 접근에 대한 어떤 권한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심의 문제에 대한 그 핵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들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에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거버넌스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통신 소유로 나뉘어지기 전에 뭐 광고, 방송, 통신 이 세 가지 그 위원회를 겸하는 방심의위원들이 일단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청와대, 여당, 야당, 정치 조직들의 어느 정도 포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부 제도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고 관행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청와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국회 몇 개 이렇게 있는, 국회에서 나눠받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제 선정된 전체 방심위원 중에서 소위위원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소위위원 중에서는 이제 통신 소유가 가장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위원들이 이제 잘 가려고 하는 소위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배정이 되는데 5명이 통신 소유위원으로 배정이 되고요. 이 5명 중에 여당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이 3명, 그리고 야당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5명으로 다수결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 소위는 야당 측 인사가 이제 그 의장을 맡습니다. 그 의장은 좀 더 그 중립적인 시각의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여당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제 형태는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고려는 있는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소양 문제에 대해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미디어 오늘에서 나온 기사가 통신소유위원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계신데 극우 인사예요. 그래서 그 통신소위에서 올해부터는 뭐 역사 왜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유효 정보로 심의를 해가지고 검열을 내리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문제 소지가 많지만 아무튼 어떤
피해자가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뭐 혐오와 뭐 욕설 혹은 비방이 속한 좀 모욕적 표현을 이제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면서도 이제 본인의 평소 소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존에 그 관련한 이제 판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다른 위원들이 이것은 시정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거의 합의를 해 나가도 본인의 기존 그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심의의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지금 실태입니다. 그리고 성별 구분은 남자분 3분, 여자분 3분 이렇게 계신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건 정말 그 실제 방청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좀 수준이 낮은 농담을 중간중간 섞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이제 하시는 뭐 그런 취지도 뭐 있겠죠. 근데 내용이 문제 소지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예. 답변 좀 되셨나요? 네. 네, 선생님. 네.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미루라고 하고요. 아까 검열과 감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 보여주신 자료가 대부분 이제 정부 발표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발표 자료만 해도 워낙에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국정원의 경우에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통신 제한 조치를 직접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정부 발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게 정부 발표 통계는 통신사에서 잡은 우리가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는 건수를 세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포함되지 않은 채 이제 뭐 얼마 전도 아니죠. 한 2, 3년 됐나요? 해킹 감청 관련 문제가 한번 됐었죠. 이탈리아 해킹팀에 이제 국정원이 의뢰를 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의뢰를 했었고 또 그쪽에서 응답했었던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이제 그 담당자였던 분이 마티즈였나요? 에서 자살하셨던 사건도 있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국보법을 근간으로 해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거의 한 7,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든 컴퓨터의 인터넷 기록을 전부 다 감청했었던 적도 있었죠. 뭐 그거에 한두 번이 아닌데, 그리고 통신손실 확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기주국 수사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지난주에 위헌 판결이 났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기주국 수사하는 게 사실 뭐 범죄자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 기법이다라고 하지만 뭐 워낙에 선진국들에서도 그렇고 경찰 내부적인 목소리에서도 이거 되게 후진 기법이다, 이거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트롤링 기법으로 정보를 쓰러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통신제한 조치도 그렇고 통신소식 확인 자료의 제공권도 그렇고 사실 그나마 통신제한 조치는 워낙에 강한 조치, 최고 강한 조치,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을 그래도 이렇게 영장을 근간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데 사실 통신소식 확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면 통신사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또 문제시 되는 게 이런 감청이랄지 이런 도구 혹은 기구들 이런 장비들을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해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통신 제한 조치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른 이름의 그런 감청 방식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추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통부 장관의 명령으로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어떻게 정부의 뭐 감시나 검열에 응했다. 감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감시의 이런 감시 그 방식에 응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정통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사업자들이 뭐 다음이랑 카카오랑 네이버가 투명성 보고서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정통부에 먼저 보고를 하고 이제 그 내용도 이제 그 발간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지 않는 통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법으로 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이제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밀리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뭐 규모를 알 수 없는 수준의 이제 감청 감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감청의 기술이 지금 이제 저희가 가끔 보는 뭐 감시기관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 감시기관이 뭐 어느 수준까지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더라, 개인의 뭐 휴대폰에 스파이웨어를 싣는다고 하더라, 뭐 이런 그 이제 간혹 이제 나오는 그런 기사들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사실 되게 시스테매틱한 형태의 그 감청 설비를 갖추고 있진 않고 갖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의 이제 그런 계획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관련 정보를 특정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국회를 통해서 공유되지 않는 한 시민들이 이제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금 법적 근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가능성은 없는 셈이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 사각지대가 있고 그 사각지대가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난달에 그 해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비슷한 코멘트도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투명성 보고서 활동의 함의, 실질 정책적인 함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성, 정부 투명성이 감시나 검열에 대한 정부 투명성이 높아지면 정부의 감시나 검열에 대한 시민 불만이 많아져서 줄어들 것이다. 검열의 감시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명성 보고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투명성 보고나 아니면 이런 검열 감시에 대한 정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근데 한국의 경우는 검열 감시가 일단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그 자료 공개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국내외에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데 왜 검열 감시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결국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뾰족한다고는 아니지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퍼블릭 어웨어니스 문제부터 이제 접근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당신의 어떤 권리까지 침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인식 수준을 먼저 만들고 이제 거기에 따른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욕구가 생겨야 이제 지금 거버넌스 구조를 논의하는 그룹들, 키가도 이제 그런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런 다른 거버넌스, 좀 참여적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그룹들의 그 의견들이 좀 더 조명을 받을 거고, 그렇게 해서 거버넌스가 넓어지고 검열이나 감시 제도에 대한 역감시가 늘어나면은 좀 더 해법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현실적으로는 검열 거버넌스가 이제 무엇인지 일단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검열 거버넌스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검열되고 어떻게 감시 기준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적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그러니까 방심위가 있다고 그러고 방심위에서 통신소위 위원 5명이 뭐 20만 건, 뭐 수십만 건의 그 정보를 검열해서 당신이 못 보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디자인된 공공기관에서 검열 행위를 법적으로 잘 하고 있겠지라고 하는 대답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숙제인데, 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풀릴까요? 그러니까 예, 뭐 저희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하시는 박경신 교수님은 주로 스테이트 퍼터널리즘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국가 후견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다 한국이. 그래서 뭐 검열 감시, 인턴 검열 감시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민원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 올리고 예, 이제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떤 국가기관이 이런 검열이나 감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자기 이제 조직을 더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핀트는 다르지만 비슷한 카테고리 이제 시민 불만으로 연결돼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좀 그런 악순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답은 없고요. 혹시 네 좋은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고 시작한 지 60분 됐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모르는 이슈인데 오늘 좀 많은 정보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이슈라서 좀 단순한 질문을 드리죠. 혹시 저희가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 다는 거를 신고해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삭제된 그런 것도 다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창에 있는 신고권 말씀하시는 거죠? 신고해서 삭제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이버가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예, 그런 내부 플랫폼이고요. 이 신고라는 거는 이제 방심위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웹사이트로 뭐 서면으로 이제 민원 신청만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가고 굉장히 검열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검열 기준이 뭐하고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마인드로 검열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검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신고하기가 너무 쉬워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한 내용은 없는지 또 그리고 아까 이의 제기는 오히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의 제기하기는 어렵고 신고하기는 쉬운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거 말고도 다른 방식의 검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굉장히 뭐 차단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방식의 검열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그 네이버나 다음 이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굉장히 그 책임도 좀 강한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지금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자체적으로 좀 차단도 하게 그런 검열을 차단을 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납다를 추진을 하면서 이런 OSP들한테 이런 책임을 부과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한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그 OSP들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검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OSP들이 어떻게 책임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검열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OSP들한테 책임 제한을 주는 것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해야 될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가 지금 제기해 주셨는데 몇 가지 주요 이슈를 제기해 주셨는데 일단 신고는 제가 다른 나라 신고 방식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만, 홍콩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홍콩은 좀 어떤 개인 신고 자체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대만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방심위 웹사이트, 대만의 이제 그런 검열 기관의 뭐 웹사이트나 서면 방식으로 민원 제기, 우리가 통상 정부의 민원 제기하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이제 검열 기관이 방심이다. 뭐 방심에서 뭐 어떤 걸 검열한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접근 자체가 쉽지 않겠죠. 아는 사람들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쓰듯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폼을 작성해서. 근데 이제 그 신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또 이런 내용 자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일반화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근데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 비율을 아까 이제 그 보여드린 통계에서 보셔도 그 신고 비율이 지금 신고 비율하고 신고 비율 한 30-40% 그리고 유관기관의 이의신청의 30-40%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하고 모니터링이 모니터링이 또 한 30-40%에서 매년 약간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 신고도 적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도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모니터링은 방심위가 운영하는 모니터링 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전반적으로 좀 다 많고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연도별 차이가 좀 생기는 거는 이런 그 제도상의 어려움이나 쉬움보다는 그 지금 이제 갖춰진 모니터링 풀이나 유관기관의 또 모니터링 풀이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제가 내부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지금 조금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접근성보다는 그런 것 같고요. 이의 신청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일단 절차도 복잡하고 이의 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할 문서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어떤 불법 정보든 유해 정보든 어떤 사안에 의해서 이제 검열이 되었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증빙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빙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직접 나가서 의견 진술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기해 주신 것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그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인터넷 정보 규제는 자율 규제입니다. 여기서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의 댓글란에 이제 댓글이 이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용자가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고 수라든지 아니면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플랫폼 내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자기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기준으로 그 기준은 각 플랫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정부기관에 규제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좀 예외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그러니까 인터미디어리 책임이 강조될 때 지금 이제 각 국가들이 인터미디어리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이제 인터넷 규제 스킴을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랬을 때 특히 이제 검열 문제가 더 강조될 것이냐, 더 강화될 것이냐인데 일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하고 있지만 거의 직접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 인터미디어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식으로 맡기면 인터미디어리가 더 열심히 이제 자율 규제라는 명목으로 더 열심히 규제를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공 규제가 자율 규제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특히 초반에는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규제 스킴이 좀 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규제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부의 책임을 좀 미루는 셈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그 규제 기준을 가지고 인터미디어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터미디어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그 인터미디어리 책임이 지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미디어리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더 강하게 더 이제 포괄적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많이 당하는 셈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더 많이 받는 원인이 더 치매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네, 선생님. 네이버 다음 같은 이런 사업자가 이용자 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떤 게시물을 내렸다가 손해배상을 당해서 물어주라라는 이런 판결은 선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을 이유로 어떤 침해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런 위험한 사이트를 차단해 주세요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요청했고, 인터넷진흥원이 그 해당 뭔가 악성이라고 의심되는 사이트를 차단했다가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 해서 배상하라라는 또 이런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심위를 상대로 당신들이 잘못 차단했으니까 손해배상하라라고 해서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요? 예, 그 2016년에 크게 언론이 이슈가 됐었던 노스코리아 테크 사건이 있는데, 노스코리아 테크는 그냥 이제 보안 업체입니다. 보안 업체인데 이름에 이제 노스코리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방심위에서 역시 심의해서 사이트를 폐쇄했을 겁니다. 계정 삭제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시정 요구를 당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보안 업체인데 부당하게 이제 그 자신의 사이트가 없어져서 업체인데 뭐 상행도 할 수 없고 그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와중에 소송도 제기해서 오픈넷에서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손준 변호사님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소송 결과 판결은 방심위의 규제가 잘못됐다. 판결은 이렇게 나왔는데 방심위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책임을 진 건이 이제 지난 방심위 매 기수 이제 정권별로 나뉘는데 3기 방심위에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작은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원들도 심의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회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는 이제 그런 논의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사무국한테 물어봅니다.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고려를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벌 총수가 이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무국에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면 사무국이 이제 건의를 먼저 하거든요. 어떤 식의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그 제안을 하는데 사무국에 물어봅니다. 나중에 뭐 소송을 당할 염려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사무국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그 의견을 수용해서 결정을 내리는 좀 그런 수준의 지금 검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시모님의 그런 질문은 아니고 아까 발표 중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유의 사이트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거버넌스를 해결하는데 국민은 일단 차단으로 주로 검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라는 방식을 어떻게 접근해서 검열을 하는지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인터넷 검열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만 매우 후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이 인터넷 환경이 빨리 조성되고 인터넷 정보 유통이 굉장히 빨리 일반화되면서 이런 규제 스킨 같은 경우도 먼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적절한 이제 이해 방식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그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별 규제, 자율 규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커뮤니티의 어떤 자정작용의 그 캐퍼시티를 위해서 뭐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각 커뮤니티, 각 플랫폼, 각 사업자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검열을 하는지는 또 매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니까 정부보다는 좀 더 민원에 민감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계속 이제 들여다보는 것은 독일 같은 방식인데, 그러니까 오늘 그 한국인텔커머스 포럼 같은 경우도 여러 이해 당사자가 이제 수기하면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서 공공 정책 등을 결정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방식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부의 권력 관계로 나뉘어진 5명의 위원들이 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독일의 그 시스템은 저도 지금 공부 중이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정부기관이 어드바이즈를 하는 역할로, 그리고 아주 다양한 수십 명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스킴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그 검열을 시행하는 그런 방식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나 지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한국의 검열기관에도 당연히 제안하고 소개도 하고 그랬지만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심이나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정치적인 힘이 작용을 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단으로 정부가 갑자기 자기 권한을 내놓지 않겠죠. 그리고 방심위가 그 별도의 그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심위에 계시는 이제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계속 검열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분석하고 이 문제를 검열해야만 하는 정보인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내용들이어서 이제 이런 기관의 목표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2시 19분이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짧게 끝날 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나눠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나누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 계시면 안 계시면 한 10분 정도 일찍 세션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이 장소에서 역시 인권 트랙에 다음 세션은 점심시간이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1시 반부터 워크샵 5번 인터넷 본인 확인 기관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세션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